안녕하세요. 나도 북튜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은이 제인 스펑의 시작부터 발음이 쉽지 않네요. 비만 코드를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간헐적 단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선택사항일까요? 저의 경우는 1년간의 식단 변화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끔은 멀리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위해 다시 책 읽기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미국인 대다수가 아침 식사를 하루 식사 중 가장 중요한 끼니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아침 식사를 충분히 잘 챙겨 먹는 것이라고 여긴다. 아침밥을 그러면 허기가 극심해져 하루 종일 과식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한다. 다들 이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만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 프랑스에서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따로 식사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어로 아침 식사를 의미하는 뿌띠 데주네라는 표현만 봐도 아침밥을 적게 먹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뿌띠 데주네는 가벼운 점심이라는 뜻이라네요. 잠에서 깨자마자 곧장 밥을 먹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체는 알아서 그러한 준비를 마친다. 아침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몸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따라 성장 호르몬과 코티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적절히 혼합된다. 이 작용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유용하게 쓰일 포도당이 간에서 새로 만들어진다. 새벽 현상으로 불리는 이러한 과정은 수십 년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느낀다. 자연스럽게 분비된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경미한 투쟁 도주 반응을 촉발하여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즉, 인체는 아침에는 무언가를 먹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태세를 갖춘다. 이때 분비되는 모든 호르몬은 신속히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에 포도당을 공급한다. 연료를 빵빵하게 채우고 활동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탕이 가득 든 시리얼이나 베이글로 연료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배가 고픈 것은 어릴 때부터 수십 년간 몸에 익은 탓인 경우가 많다. 영어로 아침 식사 블랙버스트는 공복을 깬다는 뜻이다. 여기서 공복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낮 12시에 첫 끼로 구운 연어 샐러드를 먹는다면 이것이 공복을 깨는 식사가 된다. 그래도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나머지 하루 동안 먹는 양의 음식의 양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아침 식사로 섭취한 열량과 상관없이 점심과 저녁에 먹는 양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침에 많이 먹을수록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열량은 늘어난다. 게다가 아침 식사를 하면 하루에 먹는 끼니의 횟수도 늘어난다. 따라서 아침밥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먹는 해로운 조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해로운 조합의 의미는 아마 현대인들의 인슐린 저항성 문제 때문에 해로운 조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지 않은데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억지로 먹는다고 틀어놓는다.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침에 더 많이 먹으려고 애를 쓰는 얼핏 들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2014년에 실시한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는 16주간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 결과 널리 지지를 받는 생각과 달리 체중 감량에 두드러질 만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는 아침밥을 안 먹으면 대사 기능이 정지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작위 통제 연구로 진행된 바스 아침 식사 프로젝트에서는 통년과 달리 아침 식사에 인체 대사가 적응하는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침밥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동일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하루 평균 539칼로리를 추가로 소비했는데 이는 아침밥을 그른 사람과 거의 비슷했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아침에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 바로 여기에서 주된 문제가 발생한다.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저장 기간이 긴 가공식품을 찾게 되는 것이다. 설탕이 듬뿍 뿌려져 있는 시리얼은 아침 식탁의 왕으로 자리 잡았다. 주된 표적은 아이들이다.
어린이 대다수 73%가 아침마다 설탕이 잔뜩 들어있는 시리얼을 먹는다. 반면 아침 식사로 주로 달걀을 먹는 아이들은 12%에 불과하다. 이 내용은 미국인들의 식생활을 관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 외에도 토스트, 빵, 설탕이 들어간 요구르트, 팬케이크, 도넛, 머핀, 인스턴트 오트밀, 과일 주스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침 메뉴로 인기가 좋다. 역시나 저렴한 정제 탄수화물 식품이 군림하는 현상이다. 아침 식사가 정말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인 곳은 대형 식품업체들이다. 고도로 가공된 아침 식사용 식품이야말로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완벽한 수익 기회임을 감지한 이 대형 업체들은 다친 먹잇감에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상어 떼처럼 아침 식사를 손쉬운 돈벌이 기회로 여긴다. 아침밥을 드세요. 이들은 고래고래 소리친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니까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의사와 식이요법 전문가, 기타 의학계 전문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는 대형 식품업체가 절대 얻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돈은 그렇게 올라간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 아침에 배가 고픈가? 그렇지 않다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안 먹으면 된다. 아침을 먹으면 배가 고파지는가? 즉 아침에 토스트 한 쪽과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1시간 뒤에 다시 배가 고픈가? 그렇다면 아침을 먹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한 챕터 더 나가볼까 합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먹게 되는 그리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설탕인 것 같아요. 달콤한 모든 음식들에는 항상 들어있으니까요. 정제설탕, 비정제설탕 등 다양한 설탕들이 나와 있고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설탕에 대한 입장도 각각 다르고 정말 저처럼 식품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많은 정보들 속에서 혼란스럽게만 더 하더라고요. 달콤한 게 맛있는 건 진리인데 도대체 어떤 설탕을 사용하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하죠. 그래서 설탕에 관한 내용이 있는 책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여기 비만 코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는 몰라도 설탕이 어떤 녀석인지 대략적인 성격만 파악이 되어도 지금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낭독을 시작해봅니다. 과당의 치명적인 영향.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찐다. 대체로 모두가 동의하는 영양학적인 사실이다. 1977년에 나온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도 과도한 설탕 섭취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가 명확히 나와 있으나 뒤이어 지방 섭취를 줄이는 일에 다들 혈안이 된 나머지 그 메시지는 묻히고 말았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식이지방에 극도로 관심을 기울였고 식품에 함유된 설탕의 양은 무시되거나 잊혔다. 젤리빈을 비롯한 각종 사탕류는 무지방 제품이라고 자랑스레 광고했다. 대신 성분이 거의 100% 설탕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설탕 소비량은 서서히 늘었고 비만율도 함께 증가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당뇨병도 함께 증가했다. 설탕은 해로울까? 현재까지 나온 식품 가운데 악영향이 가장 큰 식품은 가당음료다. 탄산음료와 최근에 등장한 가당 차 제품, 주스도 가당음료에 포함된다. 탄산음료 산업은 75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최근까지 승승장구 중이다. 1인당 가당음료 산업은 1970년대에 2배로 증가하고 1980년대에는 가당음료가 수돗물보다 더 일반적인 음료가 되었다. 1998년에 미국인들이 한 해 동안 마신 가당음료의 양은 약 212리터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가당음료가 미국인이 식생활에서 섭취하는 설탕의 22%를 차지했다. 1970년에는 이 비율이 16%였다. 다른 식품은 그 비슷한 수준에도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 가당음료의 인기는 급격히 하락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탄산음료 섭취량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설탕이 첨가된 아이스티나 스포츠 음료 제품들은 어떻게든 입지를 굳히려고 용모하게 맞섰지만 변화의 바람을 거스르지 못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2014년 코카콜라는 9년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건강에도 나쁘고 허리도 두툼해진다는 사실을 우려한 사람들은 이 해롭고 달달한 음료들을 멀리했다.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부터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대형 사이즈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재 가당음료는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어깨가 자초한 일이다.
코카콜라의 경우 수십 년간 탄산음료를 더 많이 마시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 노력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대가는 비만 위기가 증가하자 업계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설탕으로 돈 버는 자들은 그리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북미와 유럽에서 싸움에 실패하자 잃어버린 수익을 되찾을 곳으로 아시아를 정했다. 북미 지역의 설탕 섭취량은 계속 안정화되거나 감소 중인 반면 아시아 지역은 현재 매년 5%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이라는 재앙이 따랐다. 중국에서는 2013년 전체 성인의 11.6%가 제2형 당뇨로 추정됐다.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던 미국이 11.3%로 밀릴 정도였다. 2007년 이후 중국에서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을 받은 새로운 환자 수만 2,200만 명에 이른다. 호주 전체 인구에 가까운 수준이다.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제2형 당뇨 환자 비율이 1%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알 수 있다. 한 세대 만에 당뇨 환자의 비율이 1160%라는 무시무시한 비율로 증가한 것이다. 정제된 탄수화물 전체를 통틀어 설탕만큼 먹으면 살이 찌고 제2형 당뇨가 많이 발생한 식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당음료를 매일 섭취할 경우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체중이 늘어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당뇨병 발생 위험도 83%까지 높아진다. 범인은 설탕일까? 열량일까? 추가적으로 실시된 연구를 통해 일일 설탕 섭취량이 150칼로리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 유병률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병과 유해미한 연관성이 확인된 다른 식품군은 없다. 당뇨병은 열량이 아니라 설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든 논리와 상식을 뒤엎는 일이지만 과거에 자당은 당뇨의 나쁜 음식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저명한 뇌분비학자인 제이 벤틀은 1983년 뉴욕타임스에 실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뇨병 환자도 일반적인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섭취 열량이 일정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1986년에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검토를 담당한 당류 실무단은 1000편이 넘는 자료를 인용하며 설탕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보는 물질에 포함시키며 이러한 주장을 재확인했다. 1989년에는 미국 국립과학의원 연구 보고서 식생활 건강,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견해가 실렸다. 적정한 식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설탕 섭취가 충치 외에 만성질환의 위험 인자라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이다. 믿기지 않지만 정말로 충치만 거론됐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상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려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심지어 미국 당뇨협회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식단을 작성할 때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을 소량의 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라고 말이다. 왜 설탕을 먹으면 그토록 살이 찔까? 때때로 설탕은 영양소가 거의 없어 열량이 없는 식품으로 인식된다. 음식의 맛을 돋구고 보상을 받는 기분을 더 높이는 과식과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으로도 여겨진다. 설탕을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즉 인슐린을 촉진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쌀이나 감자 등 정제된 탄수화물 대부분이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설탕이 유독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에는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식생활을 비교 분석한 인터맵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국인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데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당뇨병에 유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설탕 섭취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자당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여타 탄수화물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 어떤 문제일까? 바로 과당과 관련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읽기 시작한 건강 관련 수업들이 어느새 이제는 하나하나의 식품들로 관심이 좁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은 식품 영양을 전공한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올 테니까요. 저에게는 설탕도 쉽지 않네요. 요즘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갓생살기 들어보셨나요? 신을 의미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는 건강한 식습관 갓생살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상 핫진의 둘째 달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